서하윤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 박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하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오늘은 민준의 사촌이 결혼하는 날이자 하윤이 태상그룹의 며느리로서 대규모 가족 행사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괜찮아? 하윤아 엄마가 또 무슨 말을 할지 걱정돼서 그래. 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어머니, 최 여사의 성격을 잘 알았다. 재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그녀에게 보유권 출신의 며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와도 같았다. 하윤은 남편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이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빛났다. 괜찮아요. 민준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제가 잘 대처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고고학 유물을 복원하는 전문가였다. 깨지고 부서진 파편 속에서 본래의 형태와 가치를 되살리는 일은 극도의 인내심과 섬세함을 요구했다. 그런 그녀에게 최 여사의 날 선 말들은 그저 복원 과정에서 마주치는 또 하나의 균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차가 국내 최고급 호텔의 현관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재벌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좇는 기자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하윤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보호했다. 하윤은 꼿꼿한 자세로 차에서 내려 민준의 팔짱을 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지만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에 참여한 다나한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기품을 한껏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가격표만이 보이는 듯 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최 여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움직이는 보석상 같았다. 그녀는 아들 민준을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었지만 며느리 하윤을 향한 시선은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하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차는 듯한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선만으로도 하윤은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겨우 도착했구나. 하객들이 모두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하윤아, 그 옷은 뭐니?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더 화려하게 입었어야지. 이따가 제스그룹 사모님도 오실 텐데 비교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최 여사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예리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하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사람을 통제하고 상처 주는 방식이었다.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하윤이 그의 팔을 가볍게 누르며 제지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최 여사가 원하는 그림일 뿐이었다.
하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오늘은 신부가 주인공인 날이잖아요. 제가 너무 돋보이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이 드레스는 제가 존경하는 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옷이랍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으려는 굳건한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최 여사의 입가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이렇게 조목조목 맞받아치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순종하고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지. 이처럼 꼿꼿한 태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다. 따라오너라. 그 짧은 명령은 거대한 권력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하윤과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인들이 모여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윤이 민준과 함께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질투, 그리고 명백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바로 그 보유권 출신 며느리라고, 태상그룹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하유는 애써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민준의 곁에 바짝 붙어 섰다. 그들은 가족들이 모인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최 여사는 이미 자신의 친구들인 재벌가 사모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들은 하윤을 보자마자 마치 징휘한 구경거리라도 발견한 듯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최 여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인사들 하세요. 제 며느리 서하윤이에요.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졌답니다. 그녀는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 사모님이 호호 웃으며 하윤에게 물었다. 어머, 민준 엄마? 며느님이 참 단아하시네. 듣자 하니 예술 쪽 일을 하신다면서요. 어떤 대단한 집안에서 그런 재능을 물려받았을까? 그 질문은 칭찬을 가장한 공격이었다. 하윤의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이들이 가장 즐겨 찌르는 약점이었다. 하윤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분노나 슬픔에 잠식당하는 순간 그녀는 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과찬이세요. 사모님, 저는 그저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능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겸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의 철학으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사모님들의 얼굴의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어쩔 줄 모르는 반응을 기대했지. 이처럼 현명한 대처를 예상하지 못했다. 최 여사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의 초라함을 과시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하윤의 손목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하윤아, 내가 결혼 예물로 준 다이아몬드. 팔찌는 어디에 두었니? 오늘 같은 날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윤의 손목은 비어 있었다. 초의 여사가 준 팔찌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건이었지만 하윤은 그것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그녀를 자신들의 부와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어머님,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함부로 하고 다니겠어요. 금고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제게 의미가 있는 작은 장신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손목에 찬 것은 보육원 원장님이 졸업 선물로 준 작은 은팔찌였다. 이 말은 최 여사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하윤의 대답을 태상그룹의 안주인이 베푼 호의를 무시한 행위로 받아들였다. 의미 고작, 그런 은 조각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너는 이제 태상그룹의 며느리다.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가문의 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고 하윤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서 있는 듯한 치욕을 느꼈다. 민준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하윤 씨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시는 겁니까? 그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최 여사의 분노 앞에서는 무력했다. 망신, 진짜 망신이 뭔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구나. 저런 근본도 없는 아이를 며느리로 들인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망신이다. 최 여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두가 숨을 죽였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드러난 것은 연회장의 지배인이었다. 그는 최 여사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히며 신랑 신부가 입장할 시간임을 알렸다. 그 순간 최 여사의 얼굴에 서려 있던 살벌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다시금 우아하고 고상한 태상으로 안주인의 가면이 씌워졌다.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을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객들의 시선이 무대의 중앙으로 쏠렸고 장엄한 음악과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다. 하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지만 심장 부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옆에서 민준이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안해. 하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한심하지. 그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윤은 말없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를 탓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그녀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윤은 무대 위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저런 축복받는 결혼식을 꿈꾼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식은 철저히 비밀리에 몇몇 가족만이 참석한 채 조용히 치러졌다.
최 여사가 보육권 출신 며느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윤은 언젠가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나입한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진심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존재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닛이 시작되자 최 여사의 공격은 더욱 집요하고 교묘해졌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사냥꾼처럼 하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하윤의 직업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윤이 일하는 거 말이야. 깨진 도자기나 낡은 그림 같은 걸 고친다지 꽤나. 먼지 쌓이는 일일 것 같아. 우리 태상그룹의 며느리가 그런 험한 일을 계속할 필요는 없을 텐데. 안 그러니 그녀의 말에 주변 사모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민준 엄마. 여자는 뭐니 해도 집안에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게 최고죠.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는 골동품 수리공이에요.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녀에게 보건가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어가는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숭고한 행위이자 그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줄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이들은 그녀의 세상 전부를 그저 하찮고 부끄러운 일로 치부해버리고 있었다. 민준이 이번에야말로 단호하게 나섰다. 어머니, 하윤 씨의 일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윤 씨는 국내 최고의 보건 전문가 중 한 명이고 저는 그런 아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초의 여사는 코웃음 쳤다. 자랑 고작 푼돈이나 버는 직업이 뭐가 자랑스럽다는 거니? 너는 태상그룹의 후계자다. 네, 옆에는 너의 격을 높여줄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지. 깎아내리는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쏘아붙인 뒤 하객들 앞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신랑 신부에게 주는 가족 대표 선물 증정 순서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신부에게 걸어주며 말했다.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마음과 격을 보여주는 법이란다. 우리 태상가는 이 결혼을 축복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단다. 그녀의 말은 신부를 향했지만 시선은 하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생각났다는 듯이 덧붙였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초라한 몸뚱이 외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도 하지. 그 말은 명백히 하윤을 겨냥한 것이었다. 연회장 전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잔인한 구경거리에 흥미를 느끼며 숨을 죽였다. 최 여사의 친구 중 하나인 유진화학 사모님이 기름을 부었다. 어머, 그러고 보니 하윤 씨는 뭘 준비했어요? 민준 씨 사촌 결혼식인데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죠. 모든 시선이 다시 하윤에게로 향했다. 하윤은 오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었다.
그녀가 직접 복원한 신부의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송어울이었다. 물질적인 가치는 없지만 추억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꺼내는 순간 어떤 조롱과 멸시가 쏟아질지는 불보듯 뻔했다. 민준이 그녀를 대신해 다급하게 말했다. 저희가 함께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최 여사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함께 준비한 선물 아니지. 내가 알기로는 민준이 네가 준비한 것이겠지. 저 아이에게 이런 걸 준비할 돈이나 능력이 어디 있겠니? 그녀는 하윤을 완벽하게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 찍었다. 민준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최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들의 반항을 즐기는 듯 보였다. 너무해.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니? 너는 이 아이 때문에 네 미래를 망칠 셈이냐? 이 애를 감싸고 돌수록 너의 위치만 위태로워진다는 걸. 왜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협박의 기운마저 띠고 있었다. 태상으룹의 후계자 자리. 그것은 민준의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족쇄였다. 최 여사는 아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민준은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의 어깨는 무력감에 축 처져 있었다. 하윤은 더 이상 남편이 자신을 위해 싸우다 상처 입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눈동자들이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하윤은 그저 꼿꼿이 선 채 최 여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깊고 고요한 심연과도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고한 저항이었다. 최 여사는 하윤의 그런 눈빛의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아무리 상처를 주려 해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무언가가 저 아이 안에 존재함을 느꼈다. 그것이 그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하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뭘 잘했다고 그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서 있는 거냐? 최 여사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시궁창에서 주워온 것은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법이다. 너는 절대로 우리가 될 수 없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그 잔인한 말이 연회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음악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멈췄다. 오직 숨 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하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활짝 열렸다. 연회장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태상그룹의 총수 박진태 회장이었다. 그는 원래 해외 출장 중으로 오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의 예기치 못한 등장은 연회장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실내의 모든 소음은 완벽하게 지배당했다.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은 방금 전 아내가 내뱉은 잔인한 말을 정확히 포착했다는 듯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이건 그냥 우리끼리 좀 문제가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모두 잃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아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내를 지나 고개를 숙인 아들 박민준을 거쳐 홀로 모든 비난을 감내하며 서 있는 며느리 서하윤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얼음장 같던 눈빛에 아주 미세하고 짧은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거대한 무게를 실어 가족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는 마침내 초의 여사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지배할 만큼의 위엄과 분노를 담고 있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본 자의 서늘한 판결 선고와도 같았다.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박 회장은 그녀와 그녀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재벌가, 사모님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태산가의 격이라는 것인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고작 힘없는 아이 하나를 괴롭히는 것이 당신들의 고상한 품위인가 말이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유진화학 3호, 그리고 대형물산 3호. 당신들 남편이 지금 당신들의 이 추태를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자신들의 아내들이 모여서 내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을 알게 되면 태상룹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할까?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두 사모님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최의 여사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하윤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윤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하윤은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솟을 것 같았다. 박 회장은 하윤을 자신의 옆에 세우고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여기 있는 내 며느리. 서하윤은 내가 직접 선택한 태상그룹의 사람이다. 서하윤의 배경이나 출신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본 것은 이 아이의 재능과 성품,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였다. 서하윤을 모욕하는 것은 나 박진태를 모욕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태상그룹 전체를 모욕하는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그의 선언은 천둥소리처럼 연 회장을 울렸다. 감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확고한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충격과 경외의 눈빛으로 박 회장과 그의 곁에 선 하윤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두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태상그룹의 회장이 직접 인정하고 보호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최 여사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심판대에 오른 죄인이 되어 있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하윤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을 주려고 일부러 일찍 귀국했다. 열어보거라.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동양의 난초를 정교하게 조각한 비추이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듯한 깊은 품격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최의 여사가 준 다이아몬드 팔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물건처럼 보였다. 그 브로치는 태상그룹의 초대 회장, 즉 내 어머니께서 내 아내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대대로 태산가의 진정한 안주인에게만 전해지는 물건이지. 박 회장은 최의 여사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브로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 당신은 태상가의 안주인으로서의 품위와 자비를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이 브로치의 주인은 서하윤이다. 그는 하윤의 드레스 옷깃에 직접 브로치를 달아주었다. 그 순간 하윤의 단아한 드레스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듯 했다. 최 여사는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태상가 안주인이라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박탈당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박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하윤의 팔을 잡고 민준을 향해 말했다. 가자. 이런 불경스러운 자리에 더 이상 머물 필요 없다. 민준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는 평생을 두려워하고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겼던 아버지가 오늘만큼은 거대한 구원자처럼 보였다. 박 회장과 하윤, 그리고 민주는 연 회장을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길을 열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의 앞을 막아서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 모든 굴욕의 중심이었던 최 여사를 그 자리에 홀로 남겨둔 채 떠났다. 그녀는 텅 빈 무대의 주인공처럼 수많은 동정과 조롱의 시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운전기사는 룸미러를 통해 세 사람의 얼굴을 살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박진태 회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차창 밖
어둠을 응시했고 그의 옆에 앉은 박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무력함을 곱씹고 있었다. 서하윤은 자신의 옷깃에 달린 비취 브로치를 가만히 매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마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듯 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박씨 가문에 본가 저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평소라면 위압감과 소외감을 안겨주었던 이 집이 오늘따라 거대한 전장처럼 느껴졌다.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한 집사와 사용인들은 평소와 달리 바짝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오늘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어렴풋이 전해 들은 듯 감히 누구에게도 시선을 두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만 숙였다. 박 회장은 하윤과 민준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내 서재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다른 복도로 사라졌다. 잠시 후 뒤따라 도착한 최 여사의 차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저택의 다른 쪽에서 희미하게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최 여사의 목소리와 그에 맞서는 박 회장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뒤섞였다. 하윤과 민주는 서재의 소파에 앉아 말없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최 여사가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의 소리가 잠잠해졌다. 그제야 민주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는 하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어. 당신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어머니가 두려워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비겁하게 당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다. 하윤은 조용히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일어나요, 민준 씨.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당신은 비겁하지 않아요.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이제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녀의 위로는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연고와도 같았다. 민주는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그때 서재의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눈가가 붉어진 아들과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더니 하윤에게만 말했다. 나와 잠시 얘기 좀 하자꾸나. 민준이는 먼저 방에 올라가 있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갔다. 이제 이 넓은 공간에는 하윤과 박 회장,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서재는 짙은 갈색 원목과 가죽으로 꾸며져 있었고 사방의 책장에는 동서고금의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하윤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그는 한동안 하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종류의 시험과 기대를 담고 있는 듯했다.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은 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의 칭찬에 하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아버님.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아버님이라 불렀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오늘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단순히 내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만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이유 중 하나였지.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윤의 반응을 살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아내의 탐욕을 의심해 왔다. 그녀의 사치와 허영심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태상그룹의 이름을 걸고 만든 태산아트재단. 나는 순수한 예술 후원의 목적으로 그것을 설립했고 아내에게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재단의 운영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장부상으로는 완벽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 아내는 아마도 재단을 자신의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가짜 작품을 사들이고 장부를 조작하거나 진품을 몰래 팔아넘기고 그 자리에 위작을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말이다. 박 회장은 다시 하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공식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 태상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큰 스캔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비밀리에 이 일을 조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적임자는 바로 너, 서하윤이다. 하윤은 숨을 삼켰다. 회장님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시어머니의 비리를 직접 파헤치라는 위험한 임무를 맡기려는 것이었다. 너는 국내 최고의 보건 전문가다. 너의 눈은 그 어떤 감정사보다도 정확하고 예리하지. 너라면 재단의 소장품들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단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나를 도와주겠느냐? 그것은 부탁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시험이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초의 여사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하윤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 당했던 치욕을 떠올리자 두려움은 분노와 용기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하윤은 눈을 뜨고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네,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님을 도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 회장의 얼굴에 비로소 깊은 신뢰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동맹이 맺어졌다. 결혼식 사건이 있고 며칠이 흘렀다.
박씨 가문의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여사는 대외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경기도의 한 별장에 머물렀지만 사실상 근신에 가까운 유배 생활이었다. 서하유는 그 며칠 동안 남편 박민준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시아버지 박진태 회장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태산아트 재단의 심장부로 첫 발을 내디뎠다. 태산아트재단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현대적인 통유리 건물이었다. 그 외관은 최 여사의 대외적인 이미지처럼 흠 하나 없이 완벽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유는 차갑고 인공적인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재단의 직원들은 그녀를 태상의룹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심과 적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초의 여사가 직접 뽑은 충신들이었다. 하유는 곧장 재단의 총책임자인 권상무의 사무실로 향했다. 권상무는 초에 여사의 대학 후배이자 수족으로 수십 년간 그녀의 곁을 지키며 재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하윤을 보자마자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이쿠, 사모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버선발로 마중 나갔을 텐데요. 그의 말투는 지극히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하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다. 하윤은 그의 가식적인 미소에 흔들림 없이 응수하며 박 회장이 직접 서명한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작품들의 보존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단에 상주하며 모든 소장품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박 회장의 권위를 등에 업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권상무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최 여사로부터 하윤이 어떤 식으로든 재단에 개입하려 할 것이니 철저히 막으라는 언지를 받아둔 상태였다. 하지만 회장의 직접적인 명령서를 들고 온 이상 대놓고 그녀를 막을 명분은 없었다. 그는 속내를 감추고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회장님의 뜻이시라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저희 재단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부터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하윤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권상무는 그녀를 돕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정반대였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현대 미술품이나 기증받은 조각품들부터 보여주며 시간을 끌었다. 정작 재단의 핵심 소장품들이 보관된 수장고에 대해서는 현재 한곤 항습 시스템을 교체 중이라 출입이 곤란하다는 시계 핑계를 대며 접근을 막았다. 그는 하윤을 그저 남편 잘 만나 호강하는 어린 여자로 얕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곧 지쳐서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하윤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고 권 상무가 내어주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재단의 모든 작품 구매 기록과 감정평가서, 보험 계약 서류들을 요청했다. 수십 년치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다. 권 상무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저 서류 더미 속에서 하윤이 길을 잃고 헤매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윤은 며칠 밤낮으로 서류에 파묻혀 지내며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기록들을 분석해 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회계 장부상으로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었다. 하지만 하윤의 전문적인 눈은 서서히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18세기에 그려진 프랑스 풍경화의 구매 기록에 적힌 갤러리가 20세기에 설립된 곳이라는 사소한 오류,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만에 감정 평가액이 5배나 뛰어오른 이탈리아 조각상,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경매 회사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처리된 수십 점의 고미술품, 그것들은 거대한 비리의 성을 지탱하는 작은 흠집들이었다. 마침내 하윤은 권 상무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 시스템 교체가 끝났을 테니 이제 지하 특별 수장고를 확인해야겠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 작품들의 상태가 우려되니 제가 직접 점검해야겠어요. 권 상무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못해 하윤을 육중한 철문으로 막힌 지하 수장고로 안내했다. 완벽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그곳에는 태산 아트 재단이 자랑하는 최고의 걸작들이 잠들어 있었다. 하윤은 그곳에서 장부에 기록된 작품들과 실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한 그림 앞에 멈춰 섰다. 16세기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초상화였다. 장부상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진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윤은 휴대용 고해상도 현미경을 꺼내 그림의 표면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래된 유화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균열 크랙 패턴이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규칙적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별장에 있는 최 여사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전화를 통해 권 상무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멍청한 인간 겨우 여자의 하나를 막지 못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당장 그 애를 수장고에서 끌어내. 앞으로는 절대 그곳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초의 여사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서하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집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날 이후 하윤에 대한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가 요청하는 서류들은 분실되거나 다른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특별수장고는 정밀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하윤은 수장고가 폐쇄되기 직전 자신이 의심하는 몇몇 작품들의 초고화질 접사 사진을 몰래 촬영해 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거둔 첫 번째 작은 승리였다. 그날 밤 하윤은
자신의 개인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 찍어온 초상화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물감층 깊숙한 곳. 수백 년 된 캔버스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합성 섬유한 가닥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현대에 만들어진 위작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하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서하윤은 자신이 발견한 증거를 즉시 시아버지인 박진태 회장에게 비밀리에 보고했다. 그들은 저택을 벗어나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조용한 전통 찻집의 별실에서 만났다. 하윤이 촬영한 사진과 분석 자료를 본 박 회장의 얼굴은 만족감과 동시에 깊은 우려로 굳어졌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내 아내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신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 회장의 경고는 하윤의 마음에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위작의 증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다. 최 여사와 권상무가 발이엠할 수 없도록 그들의 비자금 흐름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하윤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재단 내부에서의 조사가 막힌 이상 외부에서부터 포위망을 좁혀가야 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작품들의 소유권 이전 내역, 즉 프로비넌스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험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해외의 미술품, 데이터베이스와 경매 기록 보관소에 익명의 정보 제공 요청을 보냈다. 그녀가 조사하는 작품들은 모두 최 여사가 지난 10수년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들이었다. 하윤의 이러한 움직임은 곧 최 여사의 정보망에 포착되었다. 권상무로부터 누군가가 문제의 작품들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최 여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하윤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재단에서의 방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자 최 여사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색에 연락해 서하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그녀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잔인한 경고여야 했다. 그녀는 하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파괴함으로써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릴 계획이었다. 며칠 후 하윤은 자신의 개인 작업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작업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침입하여 강산을 희석시킨 용액을 그녀가 복원 중이던 조선시대 백자 다랑가리 위에 쏟아부은 것이었다. 수개월간의 노력이 담긴 다랑아리는 표면이 흉측하게 녹아내려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주변에는 그녀가 수집해온 연구 자료와
책들이 칼로 그은 듯 갈갈이 찢겨 흩어져 있었다. 마치 분노에 찬 짐승이 핥히고 간 듯한 참혹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난당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히 그녀를 겨냥한 의도적인 파괴 행위이자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면 너의 세상 전부를 이렇게 망가뜨려버리겠다는 무언의 협박. 하유는 만견자실하게 무너진 다랑가리, 조각 앞에 주저앉았다.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들은 그녀의 일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녀의 영혼 그 자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외부 침입에 흔적이 거의 없고 값비싼 물건도 사라지지 않은 점을 들어 단순한 경쟁자의 소행이나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로 잠정 결론 내렸다. 배후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민주는 폐허가 된 작업실과 만견자실한 하윤의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살벌한 분노가 채웠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연민과 두려움이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더 이상 재산이나 권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아내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그는 떨고 있는 하윤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이 결국 아내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하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하윤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준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그녀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자고 있던 그녀의 투지를 깨웠다. 민주는 하윤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도련님의 그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한 마리의 굶주린 늑대와도 같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앞에 설게. 더 이상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태상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가 가진 힘이 어떤 것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어. 어머니는 괴물을 깨운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맹세는 무너진 작업실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도 같았다. 최 여사의 위협은 역효과를 낳았다. 그것은 하윤의 의지를 꺾는 대신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동맹군을 만들어 주었다. 위협은 그들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철 같은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었다. 하윤과 민주는 서로를 의지하며 폐허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복수와 정의를 향한 위험한 방역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하윤의 작업실이 파괴된 사건은
최 여사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서하윤과 박민준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었다. 민준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전쟁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하윤과 마주 앉아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결연했다. 지금까지는 당신 혼자서 어둠 속에서 싸우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태상그룹의 힘을 정면으로 이용할 거야. 빛으로 어둠을 심판하는 거지. 민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태산전자 부회장으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태산아트재단과 거래해온 모든 자회사 및 협력사에 대한 대대적인 긴급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공식적인 명분은 그룹 전체의 재무 투명성 강화였지만 실제 칼끝은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를 겨누고 있었다. 민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그룹 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재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최 여사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권상무는 매일같이 민준이 보낸 감사팀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감사팀은 재단과 수상한 거래를 해온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윤은 그림자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미술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거래가 정상적이고 어떤 거래가 의심스러운지를 정확히 짚어주었다. 압박이 거세지자 마침내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졌다. 재단의 재무팀에서 오랫동안 권상무의 지시를 받아 장부를 조작해온 한 차장이었다. 그는 감사팀의 집요한 추궁과 민준 측이 제시한 회유책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할 경우 정상 참작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해 주겠다는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모든 것을 실토하며 결정적인 정보 하나를 털어놓았다. 그것은 바로 비밀 장부의 존재였다. 권상무는 공식적인 회계 장부 외에 모든 비자금 거래와 작품 밀거래 내역을 기록한 암호화된 디지털 파일을 개인 서버에 숨겨두고 있었다. 재무팀 차장은 그 서버의 위치와 접근 방식, 그리고 비상용 백도어, 암호까지 모두 민준에게 넘겼다. 마침내 그들이 찾던 스모킹건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들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은 이 사실을 즉시 아버지 박진태 회장에게 보고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전직 국정원 출신의 충신인 조 실장을 불렀다. 그는 컴퓨터 보안과 정보전의 대가였다. 박 회장은 조 실장에게 권상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버에 접근하여 비밀 장부 파일을 완벽하게 복사해오라는 특명을 내렸다. 며칠 후 조 실장은 작은 USB 하나를 박 회장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초의 여사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박 회장의 서재에는 박 회장과 하윤, 민준, 그리고 조 실장이 함께 모였다. 조 실장이 노트북에 USB를 꽂고 몇 번의 보안 절차를 거치자
화면에 암호가 해독된 파일의 내용이 나타났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곳에는 지난 15년간 초의 여사와 권상무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진품 미술품을 블랙마켓에 팔아넘긴 날짜와 금액,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한 유령 회사들의 이름, 그리고 재단 수장고에 대신 들여놓은 위작들의 목록까지. 장부에는 초의 여사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의 사치 생활을 유지하고 정재계 인사들을 관리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왔던 것이다. 하유는 화면에 떠있는 위작 목록에서 자신이 발견했던 네덜란드 초상화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이제 그들의 손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깨지지 않는 증거가 들려 있었다. 민주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어머니와 권상무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의 아들을 제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전략적이었다. 아니, 그렇게 조용히 끝내서는 안 된다. 검찰에 넘기면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형량을 줄이려 할 것이고 대중은 곧 이 사건을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법적인 처벌 이상의 것을 원한다. 나는 공개적인 심판을 원한다. 박 회장은 책상 위에 달력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테사나트 재단 자선 갈라라고 표시된 날짜의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며칠 뒤면 재단의 가장 큰 행사인 자선 갈라가 열린다. 네, 어머니가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바로 그 무대이지. 우리는 그날, 그녀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자존심을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다. 그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치밀했다. 그것은 최 여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완벽한 복수였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승리를 확신했다. 무기는 준비되었고 무대도 정해졌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날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최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밤이 될 것이라 믿는 그날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테사나트 재단 자선 갈라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경기도 별장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최 여사의 모습은 마치 개선을 앞둔 여왕과도 같았다. 그녀는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 사이에서 그날 저녁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의상을 고르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당했던 굴욕은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었다. 며느리의 작업실에 보낸 경고 이후로 모든 것이 조용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서하윤이 마침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꼬리를 내렸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은 그녀의 밤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 자선 갈라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사교계의 정점에서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에게 쏟아질 찬사와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달콤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 회장의 저택 서재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진태 회장과 서하윤, 박민주는 전쟁을 앞둔 장수들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조 실장과 그룹 감사팀장,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파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거대한 심판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 실장. 기술팀은 준비되었나? 박 회장이 물었다. 조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갈라가 열리는 호텔에 모든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희 신호 한 번이면 초의 여사님의 발표 자료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즉시 대체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다. 증거 자료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 배임, 미술품 관리법 위반 등 최소 15년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팀은 행사장 주변에 대기하다가 영상이 공개되는 즉시 권상무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모든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하윤은 조용히 회의를 들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한때 부서진 도자기를 붙이고 낡은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던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거대한 비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사였다. 갈라장으로 떠나기 직전 민주는 하윤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를 파멸시켜야만 하는 아들로서의 고뇌가 서려 있었다. 무섭지 않아? 그가 물었다. 하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선물한 비취 브로치를 가리켰다. 이것이 저를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함께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민준 씨,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들이 도착한 갈라 행사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 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 그리고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최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하객들 사이를 거닐며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의 눈부신 자태에 모두가 찬사를 보냈다. 최 여사는 저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들의 조용한 모습이
마치 패배자의 그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일부러 그들에게 다가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어머, 너희도 왔구나. 오늘따라 하윤이 네가 꽤 얌전해 보이는구나. 내 주제를 이제야 좀 깨달은 모양이지 걱정 마라. 오늘 밤이 지나면 내 기분도 좋아질 테니 너희가 숨어 지낼 조용한 구석 정도는 마련해 주도록 하지.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했다. 박 회장과 하윤, 민주는 그녀의 모욕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평소처럼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때를 기다렸다. 그들의 침착한 모습은 최 여사의 눈에는 이 완전한 굴복으로 비쳤고 그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오늘 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최 여사의 기조연설 시간이 다가왔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의 중앙의 단상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최 여사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만이 보였다. 그녀는 곧 태산아트 재단의 투명한 경영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 대해 연설을 시작할 참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무대 뒤편에 서 있던 박 회장이 조 실장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함정은 완성되었고 사냥감은 제 발로 무대 중앙에 올라섰다. 이제 잔인한 심판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최 여사가 감사의 말 1000마디를 내뱉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연설문이 떠 있던 무대 앞 프롬프터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져버렸다. 동시에 그녀의 뒤편, 재단의 자선 활동 사진을 보여줘야 할 거대한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최 여사는 순간 당황하여 마이크를 가볍게 툭툭 쳐보았다. 기술적인 문제가 잠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사이 객석에서는 나직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암흑에 잠겼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자선활동 사진이 아니었다. 차갑고 딱딱한 글씨체로 쓰인 문서의 첫 페이지였다. 문서의 제목은 태산아트 재단 대회비 비밀 장부였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숨막히는 정적이 연회장을 지배했다. 카메라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무대 위에 선 최 여사의 얼굴을 주민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혼란과 불길한 예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최 여사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스크린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겨울 풍경, 진품 매각, 위작, 비투, 매입 이라는 글자와 함께 거액의 거래 금액과 날짜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태 회장이 무대 옆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두 번째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당황한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얼어붙은 객석을 향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초의 여사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의 지휘자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께 테사나트 재단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그의 신호에 맞춰 스크린에는 비밀 장부의 내용들이 한 페이지씩 차례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품 미술품을 블랙마켓에 팔아넘긴 내역, 위작을 사들인 기록,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한 정황, 그리고 초의 여사의 개인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최의 여사는 그제야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함정임을 깨달았다. 이건 모하미야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뜬 위작 목록 중 한 작품을 가리켰다. 이 모든 증거는 나의 며느리 서하윤의 전문적인 식견과 용기 덕분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하윤과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실을 목도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연회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저 목록에 있는 작품 중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연회장 한쪽에 전시된 네덜란드 초상화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객석에 앉아있던 저명한 미술품 감정사를 무대 위로 초청했다. 감정사는 휴대용 자외선 장비와 현미경을 이용해 즉석에서 그림을 감정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그림은 16세기 작품이 아니라 현대에 정교하게 제작된 위작이 틀림없습니다. 그 선언은 초의 여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연 회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최 여사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며 발악했다. 그녀의 우아함은 사라지고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추악한 민낯만이 남았다. 객석에 앉아있던 권상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조 실장의 사람들이 그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최 여사의 발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연 회장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으로 검찰 특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 회장이 미리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협조를 구해둔 터였다. 수사관들은 곧장 무대 위로 올라와 넋이 나간 초의 여사의 앞에 차가운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최은혜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녀가 평생을 갈망했던 스포트라이트가 그녀 인생 최악의 순간에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드레스와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권상무를 비롯한 공범들 역시 차례차례 체포되었다. 하윤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기쁨 대신 무겁고 서늘한 정의의 무게만이 느껴졌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거짓은 진실 앞에 심판받았고 탐욕은 대중 앞에서 몰락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그쳤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뿐이었다. 태산 아트 재단 갈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태산과 며느리의 난으로 불린 이 사건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벌가의 추악한 비자금 스캔들은 대중의 분노를 샀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직접 심판대에 세운 박진태 회장의 결단력은 역설적으로 태상그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박 회장은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고 태상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 끝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반등했다. 몇 달 후 법의 심판은 내려졌다. 최 여사와 권상무는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사교계의 왕국은 하룻밤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이제 그녀의 이름 앞에는 비리의 여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만이 남았다. 그녀의 몰락은 탐욕과 오만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이 되었다. 그리고 계절이 2번 바뀐 뒤 태산아트 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재단의 이름은 뉴 태산아트 재단으로 바뀌었고 그곳의 공기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화려함과 허영심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재개관 기념식 단상 위에는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주인공 서하윤이 서 있었다. 박진태 회장은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서하윤을 재단의 신임 관장으로 소개했다. 여기 제 곁에 서 있는 서하윤 관장은 탁월한 전문가이자 그 누구보다 강직한 용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혀냈고 이제 그 진실 위에서 재단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저의 며느리인 그녀가 자랑스럽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이크 앞에 선 하윤은 더 이상 과거의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스캔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영감에 있습니다. 뉴 태산 아트 재단은 이제부터 소수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화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며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사회와 나누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민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이제 아내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동반자였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고 그룹 내에서도 아버지의 뒤를 이을 차기 리더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기념식이 끝나고 박 회장은 관장실에서 하윤과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는 하윤의 옷깃에 달린 비취 브로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너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을 게다. 너야말로 이 브로치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는 하윤을 더 이상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태산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동반자이자 후계자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하윤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로부터 또다시 1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다. 하윤은 재단의 관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본업인 보건가의 일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을 재단 건물 한편으로 옮겨 젊은 보건가들을 양성하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섬세한 손길로 금이 간 고려 청자를 복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준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아내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많이 힘들어 보여. 잠시 쉬면서 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다. 아니요. 즐거워요. 부서진 것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이 순간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집 며느리도 초의 여사를 무너뜨린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강인함, 그리고 고결한 품성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그냥 서하윤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았고 그곳에서 존경받는 아내이자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로서 자신만의 고귀한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었다.